네, 북한이 69주년 정권 수립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당국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북핵 도발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북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박원군 한동대 교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북한의 정권 수립일 9.9자를 맞아서 이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의 분위기를 저희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예, 북한이 매년 그 중요한 기념일마다 전날 저녁에 개최했던 중앙보고대회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네. 북한이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번에 정권 수립 기념일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 주말에 6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오늘 구구절을 앞두고 전후해서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른 시기로 땡겨서 하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뭐 그럴 도발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까지 북한이 해왔던 행태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뭐 중요한 기념일들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네.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기도 했었는데 꼭 매년 그 기념일마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북한이 이제 각종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5년, 10년 단위 정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끊어서 보통 그런 물리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올해는 북한 정권 수립 69주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조용한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박봉주 내각 총리가 9월 6일 날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을 뭐 자축하는 불놀이, 불꽃놀이도 했고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번에 했던 6차 핵실험이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이해서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9월 9일 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땡겨서 했고 이것은 정권 수립일을 맞춰서 한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오늘이 이제 9일이니까 오늘 그런 대규모 도발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도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도발을 해놓고 그 도발의 대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는 건데 일단 뭐 엄청나게 큰 도발을 해놨으니까 미국의 반응도 봐야 되고 또 유엔의 이제 뭐 대북 제재 결의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도 지금 일단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선 오늘 도발 가능성은 두 분 다 낮게 점쳐주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북한이 그 대외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런 무력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도 알리면서 그 내부적인 체제 결속이나 체제 공고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통치술, 통치 행태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6차 핵실험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너무 그 북한이 내부적인 것만 중시해서 그런 것들을 행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6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두 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하면서도 외부에는 자신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과시하고 표출하는 그런 행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지난주 주말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는데 만약에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음 달이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때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어떤 카드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카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추가 도발을 할 만한 동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동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고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지금 취하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온 핵과 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지금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지금 그런 셈이죠. 뭐 그럼에도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재진입 기술 같은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느냐, 그리고 충분히 핵탄두가 소형화돼서 그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사거리가 늘어진 그런 사거리를 훨씬 늘린 그런 미사일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저는 도발은 앞으로도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안을 보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북한이 앞으로도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무력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한계도 인내심도 좀 한계에 다다를 것 같아요. 군사 옵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먼저 일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한국이 그런 제2의 한국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군사적인 도발까지는 한국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선제적인 군사 옵션,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선제 타격이나 예방 공격 이런 것들을 단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말폭탄만 계속 내놓고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11일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표결을 일단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그와 함께 군사적인 옵션까지는 아니어도 그 미국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해서 말폭탄으로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뭐 핵항모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그러한 전략 자산들을 대거 배치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방법, 이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국제사회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정부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사드 이제 추가 배치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이 사드의 실제 방어 능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드가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나의 그냥 무기 체계입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적이 이제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을 할 수 있는 고도가 사드 같은 경우에는 40km에서 15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40km 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요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층, 여러 층으로 된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페이트리엇 팩2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km 정도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팩2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개량형 팩3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압박과 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북한이 사실상 핵과 미사일로 특히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층 방어 체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실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개발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낮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로 테스트가 된 그런 체제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체제를 갖고 오는 것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미사일 방어 체제는 방어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압박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오는 11일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다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또 표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그 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현재 안보리에 새롭게 상정하려고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결의안들이 나올 때는 이제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멍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빈 구멍들을 일정하게 더 메워가는, 그래서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이나 아니면 돈줄을 더 옥죄이는 그런 방향에서 제재 결의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 최고 수뇌부인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김정은,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법, 예. 원유와 관련된 것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원유뿐만 아니고 이제 가솔린이나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석유 제품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이 그동안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품목들이 석탄하고 철광석인데 그것들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지난번에 다 통과가 돼서 중국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이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인 섬유 제품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등록된 북한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 민간 선박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당국 소속의 선박들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지날 때는 원래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선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까지 담아서 공해상에서 뭐 납포까지는 아니어도 검색하고 뭐 정선시키고 검색하고 추가적으로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두 가지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초안이 회람이 돼서 지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강력한 안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초안이 회람되거나 아니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주말이 지나면 표결에 붙이겠다. 그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는 뭐 안보리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거부를 하려면 해라라는 그런 최후 통첩성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수순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해상에서 좀 북한 선박을 제재한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앞부분에 원유 금수 조치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것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이 이것은 조금 더 여기서 나가면 이른바 해상 봉쇄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지금은 어쨌든 제재 대상의 북한 선박을 공해에서 하겠다. 이건 국제법으로도 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이것에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의 모든 선박을 제재하겠다 하면은 북한의 해상 봉쇄하는 거. 그거는 군사적인 옵션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김정은이 처음으로 이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랐거든요. 우리 돈으로 뭐 5조 원에서 6조 원, 6조 원이 조금 안 되게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김정은의 자산의 동결이 가능할지, 동결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실효성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북한을 압박을 할 때는 이른바 그들의 통치 자금을 묶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그 방코 델타 에이시아 BDA라고 불리죠. 2005년에 2,500만 불 묶었는데 그때 김정일이 그렇게 펄펄 뛰면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할 때 지난 뭐 10여 년간 계속 북한의 통치 자금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금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년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테러 조직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서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그럼에도 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액수인데 못 찾아내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저는 이번에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전범으로 묶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럴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스타일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이른바 통 큰 결정에 의해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결의안에서 제재 대상으로 한 인물이랑 만난다. 한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도 뭐 남북 대화가
여건이 조성되면 하겠다 하는데 이게 제재 결의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남북 대화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아무래도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일 텐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좀 동참을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예측 좀 해주시죠. 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좀 난색을 표명하는 가장 명시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제재 결의안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주민들에 대한 악영향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진짜로 우려하는 속내는 아마 북한이 그런 제재를 통해서 많이 흔들리거나 뭐 심지어는 붕괴되거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일단 뭐 중국과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거쳤겠지만 일단은 자신의 의지, 미국의 의지를 충분하게 담은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걸 그대로 통과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일정하게 뭐 반대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그걸 연기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에 그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회담에서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특히 아까 뭐 서로 얘기가 됐던 그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정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충돌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하는 대목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미국과 다시 조율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올 때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러면서 나오긴 하는데 결국 또 북한은 도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가 또 제재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실제로 북한을 옥죄는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시기를 다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 이것이 사실 2012년 미국과 북한 간의 이른바 229 합의를 맺은 적이 있죠.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깨졌는데 네. 그다음부터 작년 4차 핵실험 동안 4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지만 사실상 방치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도 아니고 8월 달에 나왔던 237일 그 정도 수준의 제재만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만큼 미사일과 그 핵을 고도화 못했죠. 근데 지금은 많은 시간을 이미 놓쳤고 저는 설사 이런 강력한 제재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북한이 앞으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충분히 자신들의 미사일에 대한 능력을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한반도의 그 운전석은 김정은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김정은이 악셀레다를 밟을 수 있고 김정은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해서 방어 체제를 확실히 하고 있고 북한이 실제 핵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춰져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농대 교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